사형 집행시효 30년 사라지나 라는 주제인데요. 먼저 이 사건부터 좀 짚어볼게요. 이 검찰이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기영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재판이 다 마무리 단계까지 음. 갔고요. 지난 12일에 마지막 공판이 열렸습니다. 네. 이 마지막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최후 진술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범죄를 이기영이 인정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지만 사실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해서 본인의 유흥, 사치 즐겼고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살인자다. 게다가 범행 수법이 상당히 미리 준비를 하는 등 철두철미했다, 치밀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동거했다라고 지목됐던 50대 여성 시신을 아직까지 발견도 못했어요. 마치 수사 과정 중에서는 시신 있는 곳이 공릉청변 어디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마치 본인이 경찰에게 큰 은혜라도 베푸는 듯이 내가 선물을 주겠다, 뭐 이런 말을 했다라는 맞아요.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이런 점을 종합했을 때 일단 죄를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본인의 죄를 자백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이기적인 유형의 범죄이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했고요. 일단 이기영은 일단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뉘우친다, 그리고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다. 심지어 재판부에서 나를 가볍게 처벌하게 되면 사회적 무리를 빚을 수가 있으니 아무래도 엄청 중형을 선고하지 않고 가볍게 처벌하면은 이제 인터넷상이나 여러 국민들이 막 공분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그런 사회적 무리가 빚어지지 않게 중형을 선고해달라. 그럼 내가 이 엄벌을 받아들이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변호인 측에서도 일단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다, 자백하고 있지 않았냐. 그리고 이게 택시기사분이 살해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거녀도 있습니다. 둘 다 유족분들이 있을 텐데 피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인 피해자는 합의를 할 대상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 유족분들에게 그렇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고를 좀 넉넉하게 잡아달라. 우리가 그 전에라도 한번 합의를 모색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받고 있는 혐의는 그냥 살인죄가 아닙니다. 보복 살인죄예요. 왜냐하면 그 택시기사를 살해하게 된 그 경위를 보더라도 본인이 음주로 누범으로 굉장히 계속해서 처벌을 받아왔고 한 번 더 이 음주운전 처벌을 받으면 실형 선고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을 모면하고자 사람을 살해했다. 더더군다나 그 카드 같은 걸 비밀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엄청나게 썼습니다. 심지어는 고가의 어떤 가방을 본인의 또 여자친구에게 사주기도 했어요. 그 사망한 동거녀 말고 그렇죠. 다른 여성, 그 여성이 또 집에 왔다가 이 시신을 발견하기도 그렇죠. 했는데 이런 점을 좀 종합해 보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도 무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시신 없는 사건이다라고 하면 이제 고유정 사건도 떠오르는데요. 같은 듯 다른 듯 두 사건 비교해 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고유정과 이경이 가장 큰 차이는 본인의 죄를 뉘우쳤는지 안 뉘우쳤는지 여부입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범죄의 혐의 사실은 있지만 시신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그렇죠. 없었다는 거예요.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요, 바다에 유기했다라고 공소장에 담겨 있습니다. 대단히 잔인한 방법으로 시신을 회수한 이후에 그걸 바다에 유기했죠. 본인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계속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뭐라고 했냐면 검찰의 공소장은 거의 소설과 다름없다라고 완강히 본인의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면서 바로 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기영 같은 경우에는 가장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본인의 죄를 일단 뉘우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좀 나왔던 우려는 이 동거녀 피해자인 50대 여성에 대해서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예, 본인이 유기했고 등기로 이제 내리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진술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그 혐의를 입증해낼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사기관 중에는 내가 살인한 게 맞다라고 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혹시 번복하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도 나왔던 게 사실이지만 일단 일관되게 본인의 범행임은 좀 자인을 하고 자백하고 뭐 뉘우치는 언급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유정과 차이라면 가장 큰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고유정 같은 경우에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는데 이기영은 좀 어떨까요? 아마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두 건의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한 건은 이 새 남편의 아이를 사망하게 했다라는 혐의는 무죄가 나왔죠. 네. 이 아이의 또 어떤 혐의점을 좀 짚히는 부분은 사실 많았지만 제대로 이제 공소유지가 될 정도는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되고 이런 부분이 됐을 텐데 한 건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기영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고유정과 달리 자백을 하고 있지만 살인죄 유죄로 인정해야 될 이 범죄 수가 두 건입니다. 네. 사람을 두 명이나 살해했다라는 건 대단히 비난 가능성이 높죠. 더더군다나 이 부분이 우발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대단히 치밀했던 걸로 보여요. 동건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 여성의 집에 사실 의탁해서 살았던 거죠. 본인 네. 집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동건녀가 실종된 이후에 주변 사람들과의 술자리 등에서 이야기했다는 내용을 보면 내가 대단히 큰 돈을 상속받았다. 뭐 우리 뭐 할아버지가 굉장히 재력가인데 나 앞으로 돈 걱정은 안 하고 뭐 살을 수도 있다라고 이걸 좀 이 접점을 이어보면 아 동건녀를 살해하고 집을 본인 수중에 갖고 넣게 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짚히는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을 돈을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범행수법도 본인의 자백에 의하면 둔기로 10여 차례 이제 내려쳤다는 거예요. 상당히 잔인하다고밖에 볼 수 없고 또 그 집에서는 둔기가 발견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집에 둔기를 비치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살인을 미리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사형 구형을 했는데 아마 무기징역형의 선고도 좀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 경기 광명시에서 본인의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있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네요. 그렇죠. 똑같이 사형 구형을 했는데요. 이 사건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경기도 광명시에서요. 시신 세 구가 아파트에서 발견이 됩니다. 40대 여성이 있었고요. 어린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고를 누가 했냐? 그 아버지가 한 거예요. 울면서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집에 지금 나갔다 와봤더니 이 칼에 찔려서 숨져 있는 것 같다. 우리 가족이 빨리 좀 출동해달라고 했어요. 사건을 다시 재구성을 하고 그날 그 신고를 한 가장의 행적을 뒤쫓았더니요. 놀라운 반전이 생겼습니다. 본인이 다 살인을 했어요. 심지어는요. 살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무리 어린 아들들이어도 좀 같이 그렇죠. 좀 싸우게 되면은 본인이 밀릴 수도 있잖아요. 부인을 외부로 유인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이에 본인은 집으로 올라가서 아이 둘을 살해하고 부인이 집으로 귀가한 이후에는 부인까지 살해를 합니다. 그 뒤에 그러면 바로 신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임방에 갔다라고요. PC방에.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뭐 만화를 봤다라는 그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귀가해서는 신고를 했어요. 상당히 용서받기 어려운 일을 한 그렇죠. 거죠. 그리고 사실 재판 과정 중에도 상당히 이상한 변론을 좀 많이 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내가 뭐 기억 상실이 있다. 라는 이야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근데 그런 주장을 수사 과정 중에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검찰청에서도 이 정신분석 의뢰 같은 걸 진행해 봤지만 본인이 주장하는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또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나를 무시했기 때문이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뭐 큰아들이 내 허락을 받지 않고 내 슬리퍼를 신고 나가는 거에 격분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서 이 남성 검찰이 본인은 뭐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언발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사형 구형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본인이 반성하는 듯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네. 하지만 말씀해주신 그 행적들을 좀 보면은 과연 이게 반성하는 사람의 태도인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왜냐면요, 이게 단순히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해서 오락가락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 다른 사유, 이 죄를 좀 낮추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사실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40대 가장 내가 기억상실증이 있다 이런 주장해요. 실제로 진단해봤더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주장납니다. 내가 다중인격 장애가 있다. 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그것도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주장을 한 부분이 본인이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구나.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검찰과 재판부는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이 가장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얘기는 했다고 합니다.
모든 일 내 잘못으로 벌어진 일인 거 맞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나에게 사형을 선고하든 무기징역을 선고하든 나는 항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가변형이 나오면 검찰이 항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재판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 법무부가 사형과 관련된 형법 개정을 진행하겠다라고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먼저 현행 현법 내용 좀 살펴주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 사형 선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형 집행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형법 이 37조 이렇게 형법 규정 77조와 78조 내용을 보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선고가 확정된 뒤에 하지 않고 30년이 넘으면 집행이 면제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법무부에서 좀 부랴부랴 이 법 조항을 개정하려고 이 손질하려고 하고 있냐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형 수들은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사형수 같은 경우에 가장 장기로 지금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조만간 30년이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줘? 형은 확정됐고 40년 동안 형 집행을 안 하면은 면제해주면 이 사람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일단 법무부에서 그렇게 해석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이거 너무 좀 이상하다. 사형이란 제도는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30년이 도래하는 사형수가 존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법은 좀 손질해야 된다라는 이 입법 움직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개정이 되면 실제로 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사형수에 대해서는 이 시효 적용 자체를 없애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마 이 석방될 수는 없습니다. 가석방 그렇죠. 같은 것도 이제 사형수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인데 30년 후에 면제된다는 법조항이 있는 한은 대단히 이 상황이 유동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뭐 풀어줄 수는 당연히 없는 건데 그럼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무엇이냐. 더더군다나 이게 형 집행의 시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소시효의 개념과도 이제 형평성을 놓고 봤을 때 2015년도에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도 없어졌어요. 네. 그럼 언제 붙잡아도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데 집행을 하는 부분에는 시효를 갖고 있다? 이것도 너무 불균형하다라는 게 지금 또 법무부의 입장이어서 아예 사형수 같은 경우에는 30년 동안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이 면책한다는 이 조항 자체를 좀 없애야 된다라는 입장이 법무부가 견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변호사님은 그러면 이 사형 집행 시효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사실 이게 맞는 방향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사형은 형법상 지금도 선고할 수 있는 형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사형이 가장 강한 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기영 사건이나 뭐 고유정 사건이나 아니면 그 광명시의 40대 가장 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거든요. 네. 다만 법원에서 사형을 또 선고하더라도 집행은 되지 않고 그러면 사형 집행이 사실상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가인데 30년이 지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40년, 50년이 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30년을 기점으로 형 집행을 면제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실과 이 법 조항이 좀 불일치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기술적으로 법률적인 손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사건도 좀 짚어볼게요. 한편 이 지난달 말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유상원과 황은희의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만 50세라고 하고요. 여성 황은희 만 48세라고 하는데 아마 검찰에 송치될 때 사진 보신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일단 모자가 있는 후드 이 점퍼를 입고요. 이거 굉장히 막 손으로 내리 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잘 보이진 않았는데 신상 공개된 사진이 지금 모습일까라는 의문은 좀 들어요. 네. 왜냐하면 만 50세, 만 48세의 외양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이전에 찍은 사진으로 좀 보여지는 그러게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딱 정교한 또 이 증명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막 모자를 눌러 쓰면서 얼굴이 좀 공개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머리가 굉장히 좀 희끗희끗한 부분이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은 굉장히 좀 젊을 때 사진을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재력가 부부는 아마 이 경우가 본인들에게 지금 경찰의 또 이 수사 내용에 따르면
범행을 먼저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경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 피해자 A 씨를 죽인 거죠. 그리고 왜 이 부분이 신상공개까지 됐느냐? 신상공개는 사실 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만 신상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애매했는데 신상공개를 해버리면 그 불이익은 너무 엄청나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 경우에게 7천만 원을 건넸어요. 그 부분은 이 공범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상황이고요. 뭐 본인들은 빌려준 돈이다. 과거에도 뭐 금전관계가 오고 갔기 때문에 이 돈도 그런 거였지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서 준 돈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좀 믿기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 현장에 나갔던 이 범인들에게는 한 700만 원 정도가 건너가기도 했고 그리고 이 남성 유상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여성이 실종된 이후에 여성의 이 암호화폐 지갑을 열어봤던 그 흔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를 실제로 범행 이후에 접촉하기도 했어요.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아마 시간이 흐르면서 범죄의 윤곽이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 사건을 파면 팔수록 정말 새로운 용의자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처음에는 단순히 이제 납치 사건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위에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 이제 부부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혹시나 수사에 추가될 인물이라든지 뭔가 변경된 사항들이 있을까요?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재력가 부부라는 사람도요. 이 피해 여성과 여러 송사로 얽혀 있었고 이 송사에 얽혀 있는 사람들도 여러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뭐 피코인이라고 해서 환경 관련 코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이 사망한 40대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영업직을 수행했다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뭔가 갈등 관계에 있는 억하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와 같이 모의를 한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그칠 것인가? 또 하나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부인이 한 성형외과의 그렇죠.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몰래 빼돌렸는지 아니면 거기에 또 조력을 하거나 도움을 준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정말 이 수사가 처음에는 이 여성을 중심으로 사망한 여성을 중심으로 사건 현장에 나갔던 2명의 남성 뿐인 줄 알았지만 그 뒤에 이 경우가 있었고 그 뒤에 다시 재력가 부부가 있었고 또 이게 대단히 얽히고 설킨 코인 관련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여기에 가담했을 사람들이 더 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이제 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신상 공개가 됐지만 이게 이 사람의 지금의 실제 모습과 닮아 있을 확률은 굉장히 좀 낮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왜 머그샷 공개를 안 하는 걸까요? 이게 사실 법조계에서도 찾아보면 되게 의견이 좀 일치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고 그리고 그 범죄의 수법이 되게 잔인한 경우에 이제 신상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상 공개를 할 대상이 되면은 본인의 머그샷은 지금 법 제도로는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 그대로는 이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도 본인이 피의자가 되고 신상 공개 대상자가 됐을 때 지금 정확하게 내 어떤 외모를 보여주는 사진을 공개하기는 꺼리겠죠. 최근에도 한 건 있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살인을 한 이런 피해자 한 명만 동의를 했었고요. 나머지들은 다 동의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조주빈 같은 경우에 교복 입고 있었죠. 신당동 살인 사건의 피의자 같은 경우도 너무 달랐어요. 왜냐하면 본인 아마 직장에 냈던 프로필 사진을 냈던 것 같은데 되게 머쓱하고 굉장히 좀 단정한 모습이었는데 검찰에 송치될 때 모습은 완전히 딴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아니 이 신상 공개가 이 사람을 단순히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보자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효용 가치를 좀 높이려면 지금의 모습을 어쨌든 최소한 잘 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처럼 머그샷을 어떤 인권 차원에서도 좀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